자, 안녕 하셨습니까? 오늘 시간은요, 363페이지에 공용개발과 이제 민간개발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개발론을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했던 거, 개발의 정의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의 단계를 구성했을 때 우리가 이제 거기서 타당성 분석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일 중시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개발의 위험에서 법률적, 그 다음에 시장, 비용 위험이라는 것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순서 아시죠? 지역경제 분석,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재무적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투자 분석.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시장성 분석에 대한 부분, 매매 또는 임대 가능성을 조사할 때 흡수율 분석 같은 거 한다는 거, 예,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됐었을 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오늘 하게 되는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이 있으면요. 민간개발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셔야 돼요. 이 공영개발에 대한 부분은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363페이지라고 또 적어드려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그 매수 방식하고 환지 방식에 대해서 배울 때 이미 정리를 한번 해보신 거죠. 그러면 이 공영개발이라는 거는 공적인 주체에서 행하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공적인 주체가 누구냐? 거기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사, 지방공기업이 있죠. 예, 이쪽이 이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공영개발 사업을 하더라도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회적 편익이라는 걸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할 때 그 예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다. 네, 이거 이제 타당성 분석하게 되면요. 이게 결국은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이 편익에는 사회적 편익이라는 것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이 비용에는 외부 비용이라는 것도 넣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공영개발이더라도 경제성 분석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공영개발 방식에 있을 때 뭐 특징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운다는 생각보다는 유추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부 등이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토지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은 지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지문 1번에 나온 것처럼 도시 스프롤 현상 같은 것은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적인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공공용지라는 것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를 매수해서 예, 우리가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개발 이익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예, 이런 것들이 예, 우리가 이제 공영개발 방식의 특징이고요. 근데 공영개발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의 균형개발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근 도시하고의 연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내용에 있었을 때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수도권에 가면은 SC라고 있어요. 예, SC가 있는데 여기 구가 이제 3개의 구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A구하고 B구는요. 기존에 있는 데고 C구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발을 이루어질 때 이 시에서 주도를 한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도시의 어떤 균형 있는 발전보다는 이 지역만을 중심으로 우리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얘네는 이런 식으로 확대돼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도시하고의 연계가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도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시를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요. 여기 센터 안에다가 신도시 개념으로 하나 만든 거죠. 그러면 얘네가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변 지역하고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에 대한 이제 균형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유재산권의 보호라는 것은요.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하다 보면은 이게 매수 방식이다 보니까 토지를 이렇게 수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수용자하고 피수용자 사이에 갈등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이제 보상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도시가 공급이 되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픈 스페이스라고 그래서 녹지 공간 같은 것도 확보해야 되고요.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 또는 교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충분한 용지를 확보를 시켜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에서 뭐 우리가 공영개발 방식에서 나타나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런데 공적인 주체가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매수해야 되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은 많이 크다라는 거. 네,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에 넘어가면은 민간 개발 방식이라고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시험상에서 인용이 자주 되니까, 예, 요거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체 개발 사업인데요. 자체 개발 사업의 예, 또 다른 표현은 지주 자력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소유의 땅에다가 자기가 자금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개발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익도 크게 가져갈 수 있지만 리스크도 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니은에다가 명시했죠. 사업의 위험성이 크고 자금 조달의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주 자체의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것도 요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주 공동 사업은요, 지주하고 개발업자가 서로 조율을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지주 공동 사업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고 있어요. 예, 공사비 대물 변제형의 성격은요, 다른 말로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도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물로 변제해 준다는 것은요, 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 같은 데 가게 되면 뭐 빌라라든가 연립 같은 거 이렇게 짓게 되면은 거기 왜 전기 시설 이렇게 공사해 주는 분이 와서 설치해 주잖아요. 그러면 공사비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 거기에 A동 201호를 줄 테니까 그거를 네가 팔아서 예, 들어간 자금을 회수해라. 그러니까 알기 쉽게 하면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등가 교환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땅을 대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서 건물을 이렇게 짓고 난 다음에 등가로 교환한다는 얘기는 1대1로 교환한다는 얘기죠.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를.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가 딱 1대1로 비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예, 협약에 의해서 뭐 금전으로 다시 메꿔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걸로 뭐 분양을 시켜서 그걸로 메꿔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의미 정도는 시험에서 지문으로 활용했으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등가 교환 방식의 일종이다라고 명시를 해놨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도 있죠. 예, 분양을 한 돈을 가지고 예, 개발비를 이제 다시 이제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투자자 모집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요거 이제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는요. 이게 이제 지방 같은 데 가면요. 조합 아파트 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합원을 모집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일부 교과서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식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많이 쓰고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그 자주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게 사업 위탁 예, 또는 수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요게 시험상에서 나올 때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여기서 사업 주체 있죠. 예,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모든 자금도 이 사람이 되고요. 이익도 이 사람이 가져가고요. 위험에 대한 것도 이 사람이 부담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발업자가 해주는 역할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의 이 개발업자는 분양 대행업자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케이스는요. 개인이 지었다는 얘기죠. 근데 개인이 분양하기에는 공신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양의 노하우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업자하고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네가 분양을 해줄 때마다 건별로 수수료를 얼마씩 주겠다. 그러니까 이때 개발업자는 분양 대행에 따른 뭐만 받아가는 방식이냐면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개발업자가 예를 들어서 이익을 뭐 공유한다든가 아니면은 지분을 얘가 갖고 있다든가 이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잘 물어보니까 구별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얘가 이제 꾸준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게 토지 개발 신탁이라고 있어요. 토지 신탁 방식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이 탁이라는 표현이 있고, 여기도 탁이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들어가셔서 많이 착각을 하시나 봐요.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요, 여기 위탁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위탁자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 생각하시면 되죠. 지주를. 예,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자가 누구냐면 이게 신탁회사예요. 둘 사이에 신탁 계약이 체결이 되면요. 원래 이 위탁자 명의의 토지가 이 소유권이 이 신탁 계약 기간 중에는 수탁자 명의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신탁 계약이 체결하게 되면. 그래서 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는 이 방식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요거 하나만 갖고도 출제가 이루어졌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답으로 얘를 유도한 적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해서 완성을 한 다음에 여기서 비용을 공제하고 수익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예, 그 수익을 이제 배분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기서는 사업 주체는 신탁사가 사업 주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토지 신탁 개발 방식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토지 신탁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도 약간의 이제 법적인 부분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로 해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나 문제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다뤄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컨소시엄 방식이라고 있죠. 예, 이 컨소시엄 방식도 이 지문에서 활용해서 예, 언급은 된 건데요. 요거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있죠. 대규모 개발을 해가지고 대규모 개발 사업은 대부분 사업 기간이 장기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A라는 건설사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개의 업체가 같이 모여가지고 뭐를 설립하냐면 연합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컨소시엄 방식의 문제점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기업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의견을 통일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고 이해관계가 충돌되기가 좀 쉽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만약에 이 대규모 개발 방식이라는 건 대부분 민간에서 개발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사업만 정확하게 되면 수익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 서로 지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다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컨소시엄 방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민간 개발 방식에서 지금 이렇게 강조드린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요거 두 가지만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두 개만. 그죠? 무슨 방식에 대한 설명이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토지 임차 방식이라고 그래서요. 차지 방식하고 신차지 방식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게 차지 방식은요. 말 그대로 토지를 예, 돈을 임대료 주고 사용하는 방식이 차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이제 신차지 방식 같은 경우는요. 공동 사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뭐 이런 거죠. 왜 강남 같은 데 가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 있었어요. 근데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보게 되면은 건물들이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이 컨셉트 같이 예, 일종의 약간 가건물 비슷하게. 그래서 대부분 뭐 이런 식도 많았었어요. 이렇게 필로티 구조를 해가지고 위에 떠 있고 밑에 주차장으로 쓰고. 근데 이제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은 그쪽 지역에서는 이제 고객을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이 확보가 필수거든요. 예, 그런데 주차 공간까지 확보해서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특정하게 뭐로 개발하기도 마땅치 않죠. 그렇다고 땅을 그냥 갖고만 있으면 세금의 부담이 크잖아요. 그럴 때 그 업체에서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야, 공동사업 방식으로 해서 너도 같이 투자하는 거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지을게. 지어서 같이 운영해가지고 너도 이런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거 이제 운영하는 노하우도 좀 배워보고 발생하는 수익은 너하고 나하고 나눠서 갖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내서 철수할 때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가로 양도하고. 그죠? 예. 토지는 원래 이 사람 거니까. 예,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신차지 방식이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도 운영은 되는데 시험상에서 신차지 방식은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래서
예, 이게 공동사업 방식이니까 여기서 사용료 같은 개념이 아니라 수익의 일부를 서로 나눠 갖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토지 임차 방식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이라고 있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민자 고속도로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런 민자 고속도로를 우리가 설치할 때 예, 이런 방식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걔는 별표를 하나 하셔야 되죠. 예,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개요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시장에 보게 되면은요, 만약에 아이들 뭐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기숙사라든가, 또는 예, 도로라든가, 또는 터널이라든가, 또는 다리라든가, 예, 이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예서 교육시설, 뭐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필요하게 될 때가 있는데, 문제는 정부 차원에 또는 지자체별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필요할 때 적시에 공급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갖다가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민간의 입장에서는 쌓아뒀던 자금이 있죠. 유의 자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장기 공공 투자 자금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방식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 예, 그런데 이제 출제는 주로 여기서 내요. 유형에서. 예, 그러면 영문상에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게요. 먼저, 이게 B라는 게, 이게 빌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자기가 준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시설이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나 터널이나 다리일 수도 있고, 학교나 도서관이나 기숙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준공하고 난 다음에요. 예, 이게 트랜스퍼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요 시설에 따른 소유권이 있죠. 예,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을 하는 거예요. 정부 등에다가. 그 대가로 우리가 오퍼레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간이 그 시설에 따른 예, 운영권을 예, 획득하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요 시설에 대한 게 뭐가 되냐면, 자, 도로라든가, 터널이라든가, 그죠? 다리라든가, 이런 이제 시설이란 얘기죠. 사회 기반 시설. 근데 사회 기반 시설이 설치가 됐는데 이걸 민간의 소유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설을 짓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정부 등에다 이전을 해주는 대가로 자, 민간은 요 도로나 터널이나 다리에 대한 부분을 관리 운영권을 획득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톨게이트 형식으로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지나다닐 때 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죠. 그래서 요 사용료가 조금 비싼 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도로나 터널이나 다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 사용자에게 뭐를 받을 수 있냐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런 시설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우리가 앞글자를 따게 되면 이렇게 B, T, O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요게 이제 가장 또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BTL이에요.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이제 중심으로, 예. 그러면 BTL이라는 건요. 똑같겠죠? 빌드라는 거는 누가? 민간이 예, 그 시설을 준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트랜스퍼라는 것은요. 여기에 따른 이제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을 해주는 거는 똑같아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L이에요. 그죠? L이라는 건 뭐냐면 리스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준공한 시설이 틀려요. 여기는 도로, 터널, 다리죠. 여기서 들어간 건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그죠? 대학교 기숙사라든가 또는 군인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군인 아파트나 도서관도 역시 소유권을 민간이 갖게 되는 건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준다고요. 그러니까 군인 아파트 같으면 이제 국방부로 이제 넘겨주는 거 하겠죠. 그러면 국방부는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민간 업체하고요. 여기 있는 군인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민간은 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국방부에서 주어지는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냐면 도서관이나 군인 아파트에 사용료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군인들에게 사용료 얼마 받겠어요? 학생들에게 사용료 얼마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사용료를 가지고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시설은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리스해 주는 거죠. 자기가 짓고 그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니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으면 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임대료를 가지고 투자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용료를 갖고 회수해야 되니까 내가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는 것을 내가 추정하기 어려워요. 투자비가 언제까지 회수가 될 수 있는 것도 딱 정하기 어려운데 얘는 임대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얼마가 된다는 걸 사전에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그래서 거기 박스 상에도 두 개를 구별해서 그래서 정리해놨죠. 작년 시험에도 얘가 나왔는데요. 얘가. 그러면 저희가 항상 내릴 때 뭐냐면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럼 BTL이에요. 쭉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그런 요령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은 BOT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BOT 방식은 얘하고 반대예요. 얘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번에도 왜 미얀마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왜 동남아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정정이 좀 불안해요. 갑자기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투자 운영을 할 때는 먼저 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가 짓고 우리나라 업체가 짓고 우리가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해서 투자비를 다 회수한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그 나라 정부에다가 기부 체납하고 나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순서만 바뀌어 있다. 여기까지는 요즘 활용하니까 그런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BOO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 시행자가 사회 간접 자본시설을 건설해서 사업 시행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시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이 복합 화물 터미널 같은 경우가 민간인 자본을 내서 그 시설을 짓고요. 운영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자금 지원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들이 세금도 내고 발생하는 이익도 다 가져가고요. 그 시설에 대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그 이익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개발에 대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377페이지에 부동산 관리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관리를 정리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 페이지가 이제 377페이지죠. 개발과 다르게 관리가 만약에 언급이 되면 한 문항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관리에 대한 개념을 보시게 되면 소유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활동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 관리를 할 때는요. 항상 무슨 상태가 되도록 최이호 이용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시설물을 지어놨으면 지금부터는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더 유지 보존될 수도 있고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관리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도시화란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있죠. 취업이나 교육이나 뭐 금융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게 되겠죠. 그러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게 수용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축 기술이 발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건축 기술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엘리베이터가 개발이 된 게 도시의 공간 구조의 변화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전에는 도시의 공간 구조가 수평으로 확대됐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개발이 되면서 수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건물이 고층화 또는 대형화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재 소유자가 증가했다는 얘기는요. 지금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죠. 그 외에도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원거리에 있으면 내가 직접 왔다 갔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전문적으로 관리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대두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관리의 분류라고 있죠.
예, 요 분류에 보면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게 복합 개념의 분류라고 그랬을 때 복합 개념 그러면 우리가 법경기로 배우셨잖아요. 법률,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기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얘네들은 워낙 제목상에서 뚜렷하기 때문에요. 법률적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예,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장하고자 법률상의 어떤 절차하고요. 처리, 뭐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일상적인 행정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만약에 소유권에 관한 경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 그걸 해결하거나 그 다음에 계약 관리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로 권리 분석의 조정과 계약 관리가 이제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관리라는 것은요, 그 부동산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이제 그 초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수익과 지출에 대한 수지 관리라든가 회계 관리, 그 다음에 인력 관리. 그래서 인력 관리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관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에 대한 관리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부동산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측면 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유용성이 잘 지속되도록 있도록 관리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디까지가 내 소유가 미치는 것이냐. 그래서 이 경계를 갖다가 이게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관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나오게 되면 예, 이런 거 바꿔서 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용은 많이 안 되는데 그런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게 되면요. 내용 또는 영역에 따른 분류라고 있어요. 이게 영역별 분류라고 그랬을 때는요. 여기에서는 시험상에서 인용이 될 수 있는 게 주로 얘가 나와요. 예, 자산관리라고 그래서 어셋 매니지먼트.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한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관리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관리라는 것도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여기서 요 근래 시험에서 나온 거는 결국 얘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상위 레벨의 관리예요. 나머지는 이게 부동산 관리 정도는 중개업자들이 시설 관리자를 두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보시면은 요거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자산관리 쪽에서 보면요. 리모델링 하는 것 있죠. 여러분이 혹시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오피스를 매입을 해서요. 예,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비싸게 파는 예, 그런 식의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고 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기업도 있어요. 걔네가 그 우리나라 이제 S라고 하는 어떤 이제 투자 운용사에서 한 2,300억의 오피스를 매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을 봤더니 법령에 의하면은 그 안에 임대 공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공간도 늘리고 리모델링 단장해갖고 다시 3천억대 초반에 팔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리를 하는 게 자산 관리란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그만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상위 레벨의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매입 및 매각 관리 이런 것도 있죠. 투자 리스크의 관리, 예, 이런 항목을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시설에 대한 단순한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뭐 그런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시설 관리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이제 유지 관리 있죠. 설비의 운전 및 보수라든가 이제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초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를 중시해야 된다? 자산 관리. 항목을 딱 보시고 이게 나오면 무슨 관리냐? 그러면 자산 관리라고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거기 379쪽에 가면 관리 방식에 의한 분리라고 있죠. 시험에서는 어쨌든 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걔예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관리 방식의 분류 등에 대해서 예,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